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나중에 정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대출의 힘을 좀 더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수요까지 몰려서 작년 여름에 다시 급등장을 보이게 됐죠. 가상금리가 이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는 더 많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행 내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 스트레스 DSR이 빗나갈 수 있는, 벗겨갈 수 있는 대출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의 모든 대출, 고정금리 대출이라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한도가 훨씬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같이 따라붙는 얘기가 이제 영끌인 네. 것 같아요. 네. 물론 영끌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네. 사실 끝까지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네. 그게 굉장히 리스키하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대표님은 영끌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끌은 사실 저는 대출력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히려 대출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출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산에 스며든 좋은 빚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빚에도 좋은 빚과 나쁜 빚으로 저는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빚을 저는 좋은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좋은 빚만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지 않을 집에 이제 남의 말만 듣고 기준점이 없고 어떠한 자기만의 철학이 없는데 영끌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는 나쁜 빚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빚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지출성 빚 같은 거 있죠. 소비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내가 빚을 내서 무리한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가방이나 옷이나 이러한 지출성, 전혀 나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빚들도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좋은 이제 대출을 낼 때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다는 전제 하에서 30년 원리금 상환에서 4% 정도 주담대를 일으켰을 때 연봉 대비해서 1금융권 은행에서는 6배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요. 근데 이제 2금융권에 가면 한 7배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몇 천만 원 줄어드는 구조가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리금 통장이라는 개념을 좀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아라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출을 받기가 힘든 이유는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거나 굉장히 부실해지는 차주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다고 이제 사고에 전환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억의 대출을 받을 때 6억의 원금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5억의 원금을 사용을 하고 1억은 원리금 통장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억은 자동이체 날, 내가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는 날 알아서 빠져나가게끔 하는 구조를 가져가면 내가 갚는다는 부담에서도 벗어나고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거나 위험한 차주 조건이 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아서 내가 원금은 최대한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데 보태시고요.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통장에 이제 이체를 해서 자동이체 날에 알아서 빠져나가는 구조로 가져가면 내가 갚는 것에 허덕이거나 부실 차주로 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받아서 그 안에서 세팅을 다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6억에 대해서 원금과 이제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따로 1억을 더 받으라는 게 아니라 네. 5억과 1억을 따로 애당초 내가 대출을 처음에 6억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잔금 대출을 할 때 애당초 그 집주인에게 보내야 되는 돈을 5억으로만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러고 1억이 그러면 내 통장에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1억은 원리금 통장으로 이제 세팅을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금 통장 때문에 대출을 더 받으라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같이 받으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영끌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리금을 오히려 같이 받은 거니까 오히려 안전한 대출이 되는 거죠. 무이자 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대출 규제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집값 변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좀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행원 시절이 이명박 정부 시절 때부터 이제 은행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출 규제가 나왔던 게 DTI 규제였어요. LTV 같은 경우에는 담보 대출 비율만 보고 이제 대출이 나가는 건데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2009년 이후부터는 그 차주 대출 받는 사람이 상환 능력이 있는지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보고 대출이 나가는 것을 DTI 규제라고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DTI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소득이 되는 분들만 LTV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규제가 먹혔던 것은 이제 그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 규제뿐만 아니라 공급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시장 요소가 이제 가미가 되면서 이 대출 규제에 대한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매매 대비 전세가율이 낮았어요. 이제 서울로 치면 50%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하기에는 좀 이제 가격이 많이 높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으로 가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문정부 이제 시작가 되면서 2019년부터 이제 DTI보다 더 강한 이제 규제가 이제 DSR 규제인 거죠. 이 DSR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DTI 같은 경우에는 차주의 이자 상환 능력 정도만 보고 대출이 나갔다면 DSR은 좀 더 매운맛이에요. 원리금 상환 능력이 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가는 그런 형태였고 그리고 더 심하게 투기과열 지구에 15억 이상의 주담대는 아예 내주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금융 규제가 강화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집값이 잡힐 줄 알았는데 문정부 때의 전세가율이 70%를 넘었어요. 서울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내 집 마련이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면서 시장의 참여도가 늘어나고 매매로 이제 또 많이 갔죠.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집값이 잡히는 듯 하더니 다시 이제 오히려 폭등장이 발생해서 20년, 21년도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급한 상승장을 맛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섰는데 윤 정부 때는 사실 처음에는 이 대출 완화 정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코로나를 지나고 갑자기 미국발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6, 7%에 이제 달할 정도로 굉장히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차주분들이 부담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매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도 줄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 근데 이제 높아져 있는 가격에서 확 낮춰지지는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22년, 23년을 지나오다가 이제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이 되니까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고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스트레스 1단계가 되니까 오히려 차주별 DSR 때보다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었고 DSR 2단계가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대출의 힘을 좀 더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수요까지 몰려서 이제 작년 여름에 다시 이제 많은 급등장을 보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24년 9월 이후로 은행 자율적으로도 DSR 규제가 들어가고 이런 스트레스 DSR 규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고 조용하다가 다시 이제 올해 토어제가 풀리면서 이제 강남 3구와 용산을 중심으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봤다. 그래서 이게 대출 규제가 전세가율 대비해서도 좀 보셔야 되고 주변에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금융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금리 차주에게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부여해서 최종적으로는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는 의미거든요. 즉 지금 대출 총량 규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2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작년처럼 대출 총량을 많이 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즉 전체적으로 대출이 많이 나가게 하지는 않겠다. 경상성장률인 3.8%를 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지금 월별 분기별로 대출 한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대출이 못 나가고 있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근데 그 대출에는 모든 대출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이 되고요. 기타 대출들, 그다음에 신용대출들 같은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만 너무 많이 내줄 수도 없는 거고 주택담보대출만 너무 많이 내줄 수도 없고 전세자금 대출도 너무 많이 내줄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대출의 총량 규제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많은 가상금리를 부여해서 대출 한도를 줄인다. 즉 수도권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수도권에서 가상금리가 1.2% 붙어서 비수도권보다는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거든요. 이 가상금리가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대출이 더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금리가 이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는 더 많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가상금리가 최저 1.5에서 3%까지 붙을 수 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집 사기가 얼마나 더 어려워지느냐? 그거는 4, 5월에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가상금리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대출은 더 많이 안 나오는데 이 가상금리가 수도권에 더 많이 붙는다. 지금도 비수도권에는 0.75, 수도권에는 1.2가 붙어 있는데 7월부터 3단계가 도입이 되면 최저 1.5부터 시작하는 가상금리가 붙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는 더 많은 가상금리가 붙을 거고 지방에도 1.5는 붙을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득 1억 원이면 6배 정도가 나왔는데 한 3, 4천만 원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대출의 종류별로 들어가면 더 디테일화되는 게 변동형의 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정금리 받을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고정금리에도 혼합형 상품이 있고 주기형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형이 5년 동안 고정이고 나머지가 쭉 변동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은행에서는 10년, 20년, 30년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내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 스트레스 DSR을 빗나갈 수 있는, 벗겨갈 수 있는 대출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의 모든 대출, 고정금리 대출이라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한도가 훨씬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주택자, 무주택자, 다주택자 이런 분들한테 각각 유효한 대출 형태나 방법 이런 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차주별로 좀 전략을 따로 짜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건지 아니면 은행 재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건지를 크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정책자금 대출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대출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또 특징에 대해서도 내가 어떠한 조건의 차주라서 가장 유리한지를 세부 사항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생아가 있다. 신생아가 출생이 되어서 내가 이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최대 주택가격 9억 원을 DTI 범위 내에서 5억 원까지 대출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출 금리 자체가 1, 2%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 초반인데 반 이상 저렴하게 된 거죠. 평범한 은행 재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내 집 마련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도 대출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 무주택자 중에서도 종류가 좀 있어요. 서민 실수요자 요건도 있고요. 생애 최초 요건도 또 다 따로 있거든요. 서민 실수요자 요건의 무주택자라고 하는 건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투기과열 지구의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을 구매를 할 때 그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최대 LTV 70%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까 LTV 50%까지만 활용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도 LTV 70%까지 9억 원 이하의 집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서민 실수요자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LTV 80%까지 열어주거든요. 근데 이 LTV 80%라서 10억에 내 집 마련할 때 8억까지 나오냐, 그건 아니고요.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6억도 DSR 범위 내에서, 즉 소득이 되어야 나오는 건데요. 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 집을 5억 전세 끼고 산다라고 하면 5억의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LTV 80%까지 6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5억 원 뒤로도 후순위 담보 대출이 3억 원이 그 DSR 범위 내에서 더 나옵니다. 연봉이 좀 있고 그리고 좀 많은 대출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은 은행 재원 대출을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책자금 대출이 저금리이고 DTI만 보기 때문에 DSR보다 많은 한도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 대출 한도 금액도 이제 정해져 있고요. 차주 조건도 좀 까다로워요. 뭐 연봉이라든지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가 붙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는 추가로 주택 투자를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냥 임차 포지션에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을 알아보셔도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집을 갈아타기를 할 때 좀
자유롭겠다, 그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 재원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이 추가 매수 금지 약정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내 집을 처분하고 갈아타기를 할 때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된다라는 조건이면 무주택자 기준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처분이 안 되면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규제 지역에서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LTV 30%,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 60%가 소득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1주택자도 갈아타기 조건으로 갈지 아니면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갈지에 따라서도 다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매매 잔금으로 쓸지 아니면 생활안정 자금 대출로 받을지에 따라서도 좀 많이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복잡한데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포지션인지 아니면 전월세로 갈 포지션인지 그다음에 생활안정 자금 대출로 갈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 내가 어떠한 대출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포지션으로 받아야 될지에 따라서도 각 대출 전략은 다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